안녕하세요. 문화재 유튜버 김용수입니다. 오늘은 육군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동래부 순절도라는 그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부산 동래구 수안교차로 지하철 공사를 하던 중에 한 유적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진행했었는데요. 발굴조사 결과 이곳은 동래읍성의 해자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해자란 성곽 주위의 방어를 위해서 구덩이를 파고 만든 물 웅덩이를 말합니다. 보시면 나무 막대기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는 해자의 바닥과 주변에 설치했던 일종의 방어용 말뚝인 목익이라는 것입니다. 이 해자가 있음으로 해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까다로워지는 반면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수월해집니다. 물을 건너가서 공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군사들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물을 피해서 돌격을 하자니 공격하는 길목이 좁아지기 때문이죠. 해자를 메우려고 하면 그동안 적의 화살 공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흔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자 대상 기업의 경쟁 우위나 진입장벽 등을 이 해자에 비유해서 말하곤 합니다. 동래성 해자 안에서는 이런 조선시대 갑옷이나 각종 무기류들이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물들 외에도 사람들의 인골이 상당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인골들은 대부분 두개골에 구멍이 나 있거나 턱이 잘리는 등 온전치 못한 상태로 출토되었습니다. 심지어 5살 난 어린아이의 유골도 나왔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대규모의 학살이 자행되고 그 시신을 이곳 해자에 묻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극이 아닐 수 없죠. 이것은 임진왜란의 개전 초기에 벌어졌던 동래성 전투의 참혹한 결과입니다. 오랫동안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던 조선은 문치주의에 빠져서 문을 숭상하고 물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자연히 국방도 소홀히 하였죠. 그뿐만 아니라 선조가 임금이 되면서 살림 세력들이 집권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회계 이황의 학문을 따르는 동인과 율곡 이이의 학문을 따르는 서인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당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이웃나라의 정세에도 자연스럽게 어둡게 되었지요. 당시 일본의 홍신수길은 전국을 통일하고서 넘쳐나는 힘을 가지고 조선과 명나라를 정벌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던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조선은 그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전쟁 발발 1년 전인 1591년에 일본에 보낸 사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채긴 했지만 그마저도 당파 싸움 때문에 제대로 정책에 반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1592년 3월 약 15만 명의 일본군이 대마도로 이동해서 조선 침략을 준비하게 됩니다. 약 한 달이 지난 4월 13일 선봉부대에 해당하는 소서행장의 부대 18,700여 명이 부산 절영도에 상륙을 하였고 그 다음 날인 4월 14일에 부산진성에서 첫 전투가 벌어집니다. 부산진성을 지켰던 부산진 첨사 정발과 군사들은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패배하고 성을 내주고 맙니다. 일본군은 다음 날인 4월 15일에 동래성으로 진군하게 되지요. 당시 동래성에는 동래부사 송상현, 양산군수 조영규가 함께 약 3,000명의 병사로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병력은 일본군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당시 경상좌도의 육군을 책임지고 있던 경상좌병사 이각은 일본군이 상륙했다는 소식을 듣고 동래성으로 지원을 가다가 부산진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겁을 먹고 도망칩니다. 바다에서 적을 막아야 하는 경상좌수사 박홍도 이미 도망갔고요. 경상도 관찰사였던 김수는 당황했는지 각 고을에 적이 출현했다는 경보만 띄웠을 뿐 별다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졌던 동래성 전투를 기록한 그림이 바로 동래부 순절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예술적 가치가 그렇게 뛰어난 그림은 아닙니다. 감상의 목적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백성을 교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렸기 때문입니다. 1709년에 동래부사 권희진의 명으로 처음 그려져서 충렬사에 모셔졌었는데
나중에 그림이 낡아서 훼손되자 1760년에 동래부사 홍명안이 화사 변박을 시켜서 다시 그리게 한 것입니다. 참고로 충렬사는 동래부사 송상현과 부산진 첨사 정발을 비롯한 순국 선열들을 모신 사당입니다. 그림의 길이 146.6cm, 폭 96.3cm입니다. 2단에 그려졌고요. 원본은 육군박물관에 있고 현재 부산박물관에 복제본이 전시되어 있는데 제가 보고 온 것은 부산박물관에 있는 복제본입니다.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그린 것 같은 부관법으로 그려졌습니다. 성 안팎의 모습과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작게 그려진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한 화면에 여러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한 폭의 그림으로 동래성 전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진행 상황을 보여주려고 했던 의도입니다. 그래서 원근법 역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에 동래읍성이 보이고 이곳을 지키는 소수의 조선군들과 성을 겹겹이 포위한 일본군들이 보입니다. 당시 조선과 일본의 압도적인 전력차가 느껴집니다. 성 주변으로 해자가 없는 걸로 봐서 임진왜란 이후에 동래성을 바탕으로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장면이 보이는데 제가 임의로 선택해서 중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의 남문 쪽을 보시면 검은색 목편이 둘 보입니다. 먼저 일본군이 항복을 권유하려고 목판에 싸우려면 싸우고 싸움을 원치 않는다면 길을 빌려달라고 써서 내보입니다. 그러자 송상현은 싸우다 죽기는 쉬워도 길을 내주기는 어렵다 라고 쓴 목판을 던져서 응수합니다. 항복을 종용했지만 부사 송상현은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남문의 조선군 진영을 보시면 붉은색 갑옷을 착용한 부사 송상현이 보이고 주변으로 군복을 입은 조선군 병사들이 보입니다. 모두 화살을 쏘면서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들 전투복을 잘 갖춰입고 무기를 소지한 것으로 묘사했지만 당시 상황은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병사들이 모자라서 성 안의 백성들도 전투에 동원되었을 확률이 높고 무기도 열악했을 것입니다. 남문의 위쪽으로 장군의 지휘권을 상징하는 숫자기가 보입니다. 반면에 그 아래쪽 일본군들은 앞열은 칼로 무장하고 있고 뒷열은 조총을 들고 있습니다. 성문 앞에 있는 병사들은 큰 도끼를 들고 있는데 이걸로 성문을 부수는 데 썼던 것은 아닐까 합니다. 그 밑으로는 북을 치며 군사들의 돌격을 명령하는 고수가 있습니다. 일본군은 전체적으로 그냥 평상복에 투구도 쓰지 않은 채 무기만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고 모두가 갑옷을 잘 갖춰 입었을 것입니다. 아마 일본을 적대시하고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미개한 족속으로 보는 관념이 이 그림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고수가 있어서 일본군 대열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열에 성벽으로 돌격하는 병사들은 칼을 들고 있고 뒷열의 군사들은 조총을 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선군이 선전하는 모습이네요. 화살에 맞아서 꼬꾸라지는 일본군이 제법 보입니다. 조선군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동북쪽의 성벽이 무너지면서 일본군의 난입을 허용하고 맙니다. 결국 일본군들이 벌떼처럼 성벽을 넘어오는 상황이 연출되고 말죠. 이 지역은 현재 북쪽의 마안산과 동북쪽의 망월산 사이의 완만한 능선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무너지자 조선군은 버티지 못하고 삽시간에 무너지고 말았죠.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일본군들이 성안에 들어와서도 한동안은 조선군과 백성들이 일본군에 대항하여 시가전을 벌인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붕에 올라서서 기왓장을 던지며 처절하게 맞서는 남자 1명과 여자 2명이 보입니다. 임진유문이라는 기록에는 김상이라는 남자와 여인 2명이 기와를 던져서 일본군과 싸우다 죽었는데 두 아낙네가 기와를 깨서 김상에게 주면 김상이 기와를 던져서 적에게 던지는 방식으로 싸워서 3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김상과 여인네들은 같은 지붕에 올라가 있어야 할 테지만 남녀 유별의 관념 때문인지 남녀가 다른 지붕에 올라간 것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갑옷 위에 조복을 입고서 임금께 마지막 예를 올리는 부사 송상현과 양산군수 조영규의 모습이 보입니다. 패배를 직감한 송상현은 도망가지 않고 의롭게 죽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요즘 시각으로 보면 저럴 동안에 적을 한 놈이라도 더 죽이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옛날 사람들의 시각으로 봐야 문화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교 사회였던 조선에서는 충과 효를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저런 행동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림을 그렸던 화가 변박도 그것을 의롭게 여긴 것이고요. 송상현이 무릎 꿇고 있는 건물은 관아마다 하나씩 있었던 객사라는 건물인데,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셔두고 예를 행하던 곳이었습니다. 지방관이 새로 부임을 하거나 떠나거나 아니면 볼 일이 있어서 해당 지역을 비운다거나 할 때 여기에 예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도 예를 올렸는데 이를 망궐례라고 했습니다. 임금과 떨어져 있지만 임금이 계신 것처럼 항상 예를 올린 것이죠. 주변에는 소수의 조선군 병사들이 있는데 송상현을 호위하는 역할을 맡았던 병사들입니다. 이들도 송상현과 함께 모두 순절하였죠. 일본군은 송상현이 적장이지만 그의 충심에 탐복하여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장례를 치러주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무리의 세 남자들이 보이는데요. 공례향교의 교수 노계방과 유생 문덕겸, 양조환을 그린 것입니다. 노계방은 관복을 입고 있고 양 옆에 두 사람은 유생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란이 일어나고 공례향교의 위패가 관아 내의 정원루로 옮겨지자 이곳에 와서 위패의 예를 행하고 일본군과 싸우다 순절했다고 합니다. 그림에서는 저렇게 위패의 예를 올리는 모습으로 그려진 것입니다. 보시면 관아의 담장을 넘고 있는 한 여인이 보이는데요. 송상현의 첩인 금섬입니다.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지만 굴하지 않고 일본군을 3일간 맹비난하다가 결국 순절하셨다고 합니다. 담장을 넘는 이유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 성의 북문 바깥쪽을 보시면 달아나는 병사들과 말을 타고 도망가는 장군이 하나 보이는데 병상 좌병사 이각과 그의 무리들입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가는지 깃발과 무기도 내팽개쳐버리고 급기가 넘어져서 모자가 벗겨지고 말았네요. 일본군도 전부 모자를 안 쓰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것으로 봐서 모자를 안 쓴 인물은 예와 도리를 모르는 인물로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제가 참고한 논문에서 언급하였습니다. 도망가는 병사들과 일본군들을 제외하면 모자를 안 쓴 사람들은 여인들 뿐입니다. 화가인 변박은 그림을 그릴 때 병상 좌병사 이각의 이런 행위를 그려서 후손들이 보고 경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각은 도망칠 때 성의 외곽에서 일본군을 협공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망쳤습니다. 이자는 휘하에 나름대로 꽤 많은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울산 병영에서 전투가 있었을 당시에도 제대로 싸우지 않고 도망쳐버리고 이리저리 도망만 가다가 결국에는 임금님을 지킨다는 핑계로 계속 도망가다가 임진강에서 도원수 김명원에게 걸려서 참수되고 맙니다. 도원수 김명원은 이런 인물을 살려두면 군의 기강이 바로 서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죽인 것이겠죠. 임진왜란 초기에 이각이 적당하게 제 역할만 해줬어도 조선군은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서 군을 재정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본군이 한양까지 20일 만에 파죽지세로 진격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죠. 지금도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떠들지만 정작 위기가 왔을 때 본인만 살려는 이각 같은 인물이 있지는 않은가 말이죠. 마지막으로 부사 송상현은 죽기 직전 부채의 혈서로 아버지에게 시 한 수를 남겼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성월운, 외로운 성은 달무리처럼 포위되었지만 열진 고침, 이웃진들의 지원 기척은 없습니다. 분신의중, 임금과 신하의 의리가 무거우니 부자 은경, 아버지의 은혜는 가벼이 하오리다.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지 못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덤덤하게 읊은 시입니다. 네, 오늘은 동래부 순절도를 다뤄보았습니다. 재미가 있기보다는 우리 민족이 겪은 비극을 그린 그림이라서 그런지 마음이 숙연해지네요.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